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적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죠. 그들은 오랜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강요하고 높은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동맹의 현대화 미명 아래 국방비와 주둔비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맹이란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뜯기는 관계가 과연 오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고심이 많이 깊어지는 요즘이죠. 미국과 관세와 투자 협상이 길어지면서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안한 표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친미 극우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늘 밝은 해안을 갖고 정세를 짚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온 전 국방대 교수님이죠. 문장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과 대화를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알다시피 북은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무서운 그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대규모로 진행하는 한 결코 대화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정보보다도 이제 북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그리고 또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 훈련 일정 자체는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쭉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 9월에는 이제 그 아이언 메이스 도상 훈련하고 또 한미일 연합 훈련인 그 프리덤 엣지 다 그대로 진행했거든요. 9월에 한꺼번에 다 진행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도 한미 간에 합의가 돼 있으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또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 현재의 정부와의 이 노선에 좀 약간 배치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의도와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훈련에 대해서. 네,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마찬가지고 예. 이거 조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예. 변화될 가능성은 조금 작지 않느냐.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내다봤군요. 했어요. 예. 다르게 봤죠. 왜냐하면은 이 연합훈련이 그냥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연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거대한 한미 동맹 시스템 체계를 예. 그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이걸 만약에 하지 않는다, 뭐 아니면은 심지어는 조금 축소한다 할지라도 예. 이 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 그동안 뭐 대북 방송이라든지 전단 이런 거 금지시킨 거 이런 것은 좋은데 아마 이재명 정부라 할지라도 단기간 내에 연합훈련을 뭐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미국 동의 없이 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당분간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 조정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장관들 사이에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국방장관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 보자. 약간 좀 좋게 생각해서 예. 우선 가능한 것부터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때가 되면은 연합훈련도 손을 보지 않을까,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희망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앞으로 그 방향만 정확히 정해진다면은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 이 방향만 정해진다면은 예. 조금 천천히 이런 것을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북한이야 당장에 이걸 그만두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 문제가 해소돼야지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동안의 또 그렇죠.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뭐 남한 예. 같이 일본까지 이제 더 들어와 가지고
안보에 아주 실질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훈련입니다. 예, 엄청나게 훈련이죠. 많은 무기, 첨단 무기하고 전략 무기, 예. 그다음에 핵 작전을 염두에 둔 그런 뭐 여러 가지 조치들, 군사적인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건 연습이다. 예. 그리고 북한이 남침할 것을 가정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방어용이다. 이건 정말 이 어린 아이들한테나 통할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점진적인 축소 중단의 방향만 잘 잡아 나간다면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희망을 가져보죠. 예. 혹시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꺼번에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 이제 순서대로 하긴 했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각각 따로 봤습니다. 그 장면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I ended 7 wars, and in all cases they were raging with countless thousands of people being killed. 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in any of them. All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was an escalator that on the way up stopped right in the middle. If the First Lady wasn't in great shape, she would have fallen. But she's in great shape. We're both in good shape. We both stood.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없이 맞서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유엔 연설의 과정을 이게 너무 이제 상세하게 다 들어주셨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네, 굉장히 좀 약간 대비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한 일이 없다, 미국이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유엔이 자기에게 준 거는 고장난 그 에스컬레이터와 프랑크푸르트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엔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약간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는 유엔의 역사 그 자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엔에 대한 그 존중감,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은 그 자체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엔이 그 존재함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좀 비교 평가를 좀 하신다면. 트럼프 연설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어요. 예. 이게 너무나 이 품격이나 수준이 예. 저질스러워 가지고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계 최강의 대통령으로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예. 이 하는 연설에서 저런 수준 낮은 연설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유엔이 그 동안에 뭐 역할을 많이 했죠. 예. 평화를 위해서 또 인도적인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해 온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그 기능을 저하시켜 놓고 이제 와서 미국이 한 일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하는 일이 전쟁이에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네.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 평화를 위한 결의안에 다 반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편을 드느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결국 대리 전쟁인데 나토의 주축은 미국인데 네. 결국 평화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이거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유엔이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뭐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품격이 있어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론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저런 게 바로 미국보다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또는 마가라고 하죠. 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방 먹인 겁니다. 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극화 시대이고 그래서
다자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거 한 방 먹었고 두 번째 조금 간접적이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통렬한 비판이 뭐냐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은 내국인이나 예. 외국인이나 모두 존중을 받는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발전시키겠다. 또 가지고 있다. 예. 이 말은 바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그 트럼프는 반이민적 태도도 그렇죠. 보이고, 이 예. 얼마나 진짜 무자비하고 인종주의에 이 가깝고, 인도적이고 예. 기본적으로 인종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국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역시 그에 못지않게 품격의 수준의 차이가 차이, 품격의 차이가 있었다.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런데요. 이번에 그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와의 차이도 참 많이 드러났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연설 중에 이제 엔드 네. 그러니까 이제 엔드라고. 교류와 정상화, 비핵화 이게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북은 말이죠. 비핵화 얘기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교류 협력 일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교류 협력하자, 또 관계 정상화하자, 비핵화해라 이 세 가지가 가만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좀 북은 이미 이제 핵 보유를 하고 있다. 스스로 핵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핵 비핵화 얘기하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제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거라서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과연 이 연설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헤쳐나가려고 하면 이 방법으로 가능한가 이런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엔드라고 보셨습니까? 하는 게 END 그게 끝이란 뜻도 있고 끝을 내다란 뜻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전쟁 상태라든지 그 안보 위협 뭐 적대 관계를 이제 적대 관계를 끝내자. 끝내자라고 뭐, 예. 하는데 예. E는 이제 그 교류하는 거죠 남북 간에 예. 엑스체인지고 익스체인지, N은 예. 정상화시키는 거 노멀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예. 그다음에 D는 이제 비핵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에서 비핵화인데 다 좋은 말이죠. 당연히 제목 다 그렇게 해야 좋은데. 되는데 이건 아마 북한이 볼 때는 과연 남쪽의 저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게 지금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예. 아무런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만 앞세우는 셈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D 예. 비핵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북한이 더 이상 이제 얘기거리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예. 그건 이제 안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 비핵화를 만약에 앞세우거나 아니면 계속 그 주장하거나 그러면은 다른 거 E하고 N도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게 될 예.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하도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제가 사실 좀 기분 나빴어요. 김정은의 언급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 예. 연설 대한민국을 뭐라고 평했냐면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라고 했어요. 정말 기분 나쁜 말이죠. 예. 식민지 속국이다. 식민지 속국이라고 그래도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다. 예. 여기서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다. 뭐 이 정도는 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일부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이 상대를 폄훼하고 네. 중상모략하는 잘못된 발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좀 진지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END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비핵화 얘기는 당분간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네. 조금 자제하고 생략하고 누가 물어보거든. 그 비핵화 당연히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미리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좀 북한이 뭘 원하는지 좀 진지하게 들어보는 태도가 좀 되게 필요한 시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같은 거예요. 예. 지금 당장에 그 눈앞에 있는 그 과제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코끼리란 말이죠. 예. 방이 좁아요. 예. 근데 사실은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방이 좁거든. 그런데 코끼리는 보지 않고 맨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연합훈련이 그런 건 비슷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연합훈련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자주국방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페북에 어떤 글을 하나 최근에 써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기 장면이 나오네요. 보니까 어떤 글을 썼냐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관세와 투자 문제는 미국과 교섭이 난항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또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그 한국인에 대한 쇠사슬 체포 이거 굉장히 관계를 악화시켰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서서히 안보 이슈를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국방비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페북에다 이런 글을 이제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을 좀 이미 이제 염두에 두기 시작을 했나 이런 느낌이 하나 받았고 또 이제 어떤 게 또 페북에 보냐면 덧붙여서 우리는 외국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또 답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좀 보여졌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이번에 그 페북 글에 대한 저도 페이스북 그걸 봤는데요. 네. 굉장히 센 발언이죠. 굉장히 센 사실, 거죠. 예. 이 굴종적 사고다.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굴종적 사고를 늘 해왔다는 가지고 소리. 살아왔죠. 예. 군도 그렇고 뭐 우리 정치도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은 부분 네, 주한미군 그런 점이 없으면 뭐 우리나라 안보가 안 지켜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또 경향도 있고 예. 그거 하도 오랫동안 7, 8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종의 굴종적 세뇌가 사고가 됐군요, 그냥. 그냥 정상적인 사고가 예. 되다시피 했어요. 그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그 글을 읽고 야 이건 사실 좀 그 참모들이 좀 세게 발언을 하고 네. 대통령은 야 좀 자제해라. 우리도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거 거꾸로 됐어요. 대통령이 가장 세게 얘기하고 참모들은 다 묵묵부답이에요. 예. 아,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예. 내가 이렇게 앞서서 진짜 모범을 보일 테니까 예. 당신들은 그 세부적인 계획, 실행 계획을 좀 잘 짜가지고 가지고 와라. 가지고 좀 오시오. 뭐 그 점잖게 네.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국민들에게 뭔가 지금 가까워졌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가까워졌냐면은 야 보십시오. 지금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역할 변화, 전략적 유연성 얘기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작전 통제권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예. 그 임기 내에 받아오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삼축 재개 구축하고 뭐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돌파구를 좀 마련할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조치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이미 지금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발언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 상당히 그 발전적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게 최근에 또 하나 떠오르냐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폴란드에 방문을 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그 자리에서 폴란드에 주둔 중인 미군들은 철수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지역의 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들렸거든요. 네. 어디 그 혹시 방송 이 영상이 한번 준비됐나요? 네. was very much in honor of your great pilot who just passed away recently, who was a legend in Poland. We never even thought in terms of removing soldiers from Poland. We do think about it with regard to other countries. 예. 그러니까 저걸 보다 보니까 아,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들렸고 또 최근에 그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그 지명된 사람인데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가 미군의 태세는 병력 숫자가 아니라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해외 미군의 감축을 시사를 했어요. 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 말 많다는 브런슨
수다장이죠. 네, 쓰다가. 근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글도 그렇고 아무튼 이것이 전략적 연속 문제와 맞물려 본다면 주한미군의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과거부터 그러니까 좀 짧게 잡더라도 금년 초 정도 한 3월달 그 정도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달에 이제 그 선거에 승리하고 금년 1월달에 취임하면서 그 참모들이 그 엘브리지 콜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뭐 3,500명 정도 감축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또 다른 싱크탱크에서도 이제 그런 보고서도 올리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시행할 때에 뭐 폴란드는 안 할 테니까 예. 한국은 뭐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예. 폴란드는 나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저게 뭐 중립화라든지 그 러시아의 요구대로 대략 마무리된다면은 남은 것 최전선에 남은 것은 폴란드예요. 이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경우하고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직접 군사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예. 이 전쟁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 중국을 억제하고 견제하고 또 군사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규모라든지 뭐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이 뭐 감축한다면 아마 지상군부터 육군부터 감축할 것 같은데 감축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갑자기 놀라 자빠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 차분하게 이미 우리는 사실 미군이 없더라도 대북 억제는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철수하면은 안 되겠구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뭐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앞뒤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뭐 그런 문제를 너무 굴종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외국군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갖고 있는 이 국방력이라는 것이 이미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마 준비가 내부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 정도의 말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라면은 네. 상당히 친척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 관세 투자 협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네. 계속 뭔가 질질 끌려다녀야 되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뭔가 타결하고 온 듯 하더니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구나라는 게 이제 뒤에 밝혀지는데 미국과 관세나 이 투자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사실 다 내놔라. 이게 선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선불로 다 내놔라.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약 4,100억 달러니까 이거 다 선불로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나라 다 바로 그냥 또 IMF 가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근데 그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거 다 내놓으면 탄핵당한다. 즉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모한 투자를 할 바엔 차라리 관세를 뭐 25% 두드려 맞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관세라든지 무역 관계 또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원화하고 달러를 바로 바꾸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일본은 돼 있는데 그런 그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마 전문가들 우리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제 크게 봐서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안 해준다면은 일본은 합의를 해줬잖아요. 네, 5,500억 달러 합의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놀랐어요. 일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합의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 일본보다 적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3,500억 달러는 이제 투자 네. 현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현금으로 선불로 하자라고 네.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더해지냐면은 1,500달러 규모의 또 민간 투자가 또 보태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5천억 달러예요. 물론 이제 1,000억 달러가 또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에카 천연가스를 사겠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를 사는 것이니까 강제로 사라 그러는 거죠. 강제로 사라고 하는 것이면 어차피 사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좋다 진짜 이거예요. 참 그런데 문제다, 이 문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을 아무런 예. 보증도 없이 이거 잠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네 무슨 질문? 아니요. 예. 지금 이 트럼프의 이런 그 뻔뻔한 영상이 있다고 해서 잠깐 영상 좀 영상을 볼까요? 잠깐 좀 네. 볼까요?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dollars. That's up front.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th tariffs.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특히 상업 거래에 있어서는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죠. 그건 이미 문서상으로 서로 얘기된 것인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게- 한 가지 예. 저기 3,500억 달러 현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 보유하고 있는 게 4,100 또는 예. 4,200억 달러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현금이 아니에요. 증권이나 아니면 채권 이런 거 그렇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한 600억 달러 정도가 현금으로 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줄 그러니까 수- 예. 저기서 방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게 말이죠. 뭐 그게 어느 이게 의미가 장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간에. 너 장사꾼이지 않느냐. 어. 트럼프한테 너 서로. 장사꾼인데 장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의가.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조금 고상한 표현을 어휘를 쓴 게 써서 이제 그게 표현한 거죠. 합리성이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상업적 전혀 합리적이지 합리성이죠. 않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를 갖다가 25%로 그대로 유지시킨다거나 혹은 인도나 뭐 브라질처럼 더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마 이제 저기 무역 전공하는 네. 사람한테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지금 우리가 대미 수출이 이제 수입보다 많아가지고 이제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흑자 규모가 한 5,600억 정도예요. 5,6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달러 정도 것입니다. 되는데 자, 이거 다 우리가 못 얻더라도 못 얻더라도 못 얻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 그 순이익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600억 달러를 정도, 팔면은 예. 아마 한 10% 많이 남겨봐야 한 60억 달러 순이익이 발생할까 말까 해요. 예. 이런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버텨야 근데 된다. 15%에서 25% 올린다는 것이 그 차이는 10%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관세. 예. 충분히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네, 충분히 그건 버틸 수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이제 비교했을 때 3,500억 내지 5천억 달러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건 1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거 게다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좀 많아요. 그럼 다른 그래서 나라들이 다른 많으니까 나라들과 함께
무역을 계속하고 예. 또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하고 음.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예. 지금 이미 우리 기업들이 예. 미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배터리 예. 하고 이제 자동차 이런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그 기동 그 장비 계통인데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고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올린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다. 차분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게 아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이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또 정부도 잘 설득해야 되고 이게 두려움에 자꾸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하고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는 거다. 예. 아무튼 삐끄덕거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자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예. 그건 아무튼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또 국민들은 또 정부를 믿고 함께 손잡고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나 정부 그 관료들이 대외 협상할 때 큰 힘이 되는 게 사실 지지, 국민이에요. 국민이 지지겠죠. 그리고 국민의 대여 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국회가 목소리를 튼튼해야 되고. 발휘해주는. 나 탄핵 당할 줄 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국민이 나를 탄핵시킬 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 힘을 이게 뭐 정당 이름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지지 를 이것을 믿고, 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건을 내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런 표현인데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 시장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 러시아 철수해 있는 자동차 시장 다시 좀 또 들어가고 또 아세안 쪽도 시장 다변화하고 또 저 우리 아주 요즘에 또 아직 뜨는 거 있잖아요.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뭐 이런 데하고 다양하게 해서 미국 일변도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결합이 돼야지 이 문제도 좀 풀려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변화하는 문제는? 그 외교 다변화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사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진행을 못하고 있군요. 예, 이행을 못한 것이죠. 예. 이미 탈냉전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부터 외교 전략에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외교 다변화입니다. 지난 근데 문재인 제대로 정부 못한 때 거죠. 뭐 신남방, 신북방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한때. 네. 그게 다 없어져 버렸죠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그게 좀 이어진 면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로 예. 이게 남방 북방을 합쳐가지고 이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말하자면은 다 걸었다는 거죠. 예. 거의 다 걸었다는 거죠.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 누가 부인합니까 이걸? 미국이 중요하지만은 다른 것도 잘할 때에 미국에게 협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협상력이. 그래서 미국에게도 우리가 할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 해야 되는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푸틴이라면은 네. 저 한국하고 관계 다 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이제 악화됐는데 지금 3년 2022년이니까 3년이 다 돼가잖아요. 3년이 넘었죠. 3년 6개월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저기 러시아는. 들어오라 이거죠. 예. 그 사이에 중국 자동차가 야금야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예.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은 러시아의 시민들이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한국 자동차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안 사고 안 있다라고 사고 하는 있다. 그런 응답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제 그동안 윤석열이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예. 소위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실은 하루 빨리 해야 돼요. 하루 빨리.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한미 동맹보다도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 이런 게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이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다극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극화
이 논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다자안보 개념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자안보는 우리 동맹국 예. 우군들뿐만 아니라 적국과도 같이 다 같이 협력적으로 네. 공동으로 안보를 정진시킨다 이런 개념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네. 적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안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자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네. SCO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동안 아예 문도 안 두드렸는데 서서히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 예. 바로 북한입니다. 북쪽. 네. 예. 북한하고 제대로 했을 때의 다자 안보가 동북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 가지 다자 안보 기구들이 있는데 예. 다 북한이 빠져 있어요. 유일하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ARF라고 예. 북한이 참여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하고는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좀 더 확대되면은 다자 안보 시스템이 동북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북이 평화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면 이게 다른데 외교적으로 보면 레버리지가 강화되는 아주 굉장히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평화 안보가 증진이 될 뿐만 아니라 예. 협상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안보 경제가 완전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다자 협력적으로 나가면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협상 레버리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 80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으로도 의존되고 또 다극화 추세에도 대응할 능력이나 의지를 잘 못 갖춰왔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미국이 되게 압박받으면서 더더욱 우리가 참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급해요. 급하죠. 급합니다. 의지와 능력이 남북 필요한. 관계 개선이 급한 게 아니라 예. 이 외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급해요. 남북 관계는 지금 현재 속도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급속히 좋아질 이 건수가 없습니다. 별로 없지요. 예. 워낙 저쪽에서 완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외교 다변화라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자 안보 외교 네. 이런 것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하다. 예. 한마디로 지금 미국 중심의 이 서방 패권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시기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의 좀 이 자주적인 태세가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미국이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예. 미국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제 유일 패권국이었는데 예. 그냥 뭐 1, 2년 사이에 심지어는 10년 사이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오래 갈 예. 거예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예. 잘 유지해야 돼요. 유지를 너무너무 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유지하면서 미국과 너무 밀착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네. 이건 줄여 나가야 된다.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네.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렇고 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그다음에 무역 뭐 이런 것들이 그 위험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징이라고 하는데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다극화 시대에 우리가 빨리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좀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국에서 진행된 전승절에 그 시진핑, 푸틴, 김정은 그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란히 태남문 막내 서는 모습은 정말 역사적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동북아 새 역사를 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승절 참석하지는 우리로서는 이번에 이제 그 10월에 에이펙 시진핑 참여가 무척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참여하겠다는 뜻이 이제 이래저래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회담의 이제 의미, 아젠다가 뭐가 될 것이며, 이 미국 일변도에 다변화한다는 의미에서도 또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번.
저기 천안문 막루에 세 사람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예. 올라간 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야 북한 대단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완전히 뭐. 저게 그 북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번 도약 예, 한 방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가 뭐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강화해 가지고 네. 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말하자면은 세계 최강의 미국 빼고 그 파트너들과 거의 동렬에 서 가지고 그러니까요. 데뷔를 했다 외교 무대에.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던져준 거예요. 북한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냉전적인 사고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만 든다. 이게 탈냉전 시대에 깨졌잖아요. 예. 오히려 북한이 섭섭해가지고 그렇죠. 그 관계를 굉장히 멀리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유효해요. 그렇죠. 북한에 비해서 남한에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중국에게나 러시아에게나 공이.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펙 그 회의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그동안 소원했던 거, 네. 좀 멀리 털어야 좀 되겠군요. 예. 서먹서먹했던 거 이거부터 확실하게 털어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터는 방법이 뭐냐? 예, 뭡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하게 천명해야 돼요. 대만 문제요. 그렇죠. 예. 확실하게 천명을 하면서 그것을 지지해야 돼요. 지금은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뭐 얘기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확실하게 털고 이제는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을 예, 발했잖아요. 때렸죠. 예. 그게 완전히 거두어들이지 않았어요. 예. 지금 사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그렇죠. 이것은 미국의 사드하고는 대중국- 급이 예. 다른 그렇죠. 그럼 중국한테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대중국 전쟁 전략이죠. 일종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현대화도 안 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그건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평화와 안정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중국을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 이쪽에서의 중국이 평화 유지를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를 표명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 유지에 우리는 지지한다. 지지한다. 라든지. 그러면은 알아듣겠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예. 그래서 말을 좀 잘 골라서 아마 참모들이 잘 써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명민하기 때문에 네. 좋은 말을 할 것 같은데 잘 하겠지요. 두고 아니, 봐야죠. 예. 최근에 그 중국 대사관 일대에서 막 집회하려고 들고 반중 협중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탁 와닿는 얘기를 하나 했거든요. 그 뭐냐면은 특정 국가 관광객들을 모욕하는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깽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국한테 좋은 그 메시지를 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중국은 아마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인의 다수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 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때에도 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에 좀 버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기다려보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저건 깽판이다. 깽판이란 말은 사실 대통령이 쓸 비서관데.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네. 그 정도까지 아주 함부로 그 중국인을 혐오하는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아주 거죠. 강력한 네. 언어를 쓴 것은 이제 중국 대사관이 좀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겠죠. 중국이 이 정도 우리는 정부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다.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중 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그다음에 우호가 정진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것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같이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준다면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또 그 왜 조난당한 중국인 구하려고 했던 우리 또 해경 예,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비극적인 일이죠. 예, 되게 예. 가슴 아픈 얘기인데 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자신들을 위해서 또 몸을 던졌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 관계 회복에 또 하나의 좋은 계기도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예, 그랬었죠. 예. 사망한 한인 예, 얘기가 한인이 있었는데 있었죠. 이번에 예. 뭐 그런 게 국제 관계에 뭐 활용되거나 이용되거나 하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 요즘엔 다 뉴스가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퍼지니까 정서적으로 그 어떤 일정한 그 긍정적인 효과는 미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맞습니다. 사망 사고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네. 오늘 막 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또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0초 멘트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페이스북에 아까 그 페이스북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예. 행동으로 할 할 때가 됐다. 됐다. 근데 그것 자체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외교가에서 가장 흔한 말이 있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이제 시시각각 변화를 일으키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하면서도 자주국가다운 면모를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뜻 같습니다. 정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장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